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예뻐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 겹의 뷰티 가히 한 겹 크림. 한 여성이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내리칩니다.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다니며 차량 수십 대를 파손시켰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한 신축 아파트 입구에 컨테이너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도 못하고 있다는데요.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이틀 전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대낮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큰 사고라도 난 듯 깨지고 찍힌 차량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일대 주차된 차량 수십 대가 같은 흔적으로 파손돼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동네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황당했죠. 많이 황당했죠. 이 일대 상인들을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게 만든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아니 왜 저러는 거죠? 의문의 여성이 주차된 차량을 무언도로 마구 내리치는 모습인데요. 곧이어 다시 포착된 여성.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손에 들고 있던 건 공업용 쇠망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한 상인의 차를 망치로 내려치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우선 이게 안에가 다 부셔져가지고 제가 이거 임시로 사가지고 고무줄을 붙인 거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찾아온 날벼락. 임시 대처를 했다지만 황당한 마음은 여전하다는데 정말 그 날벼락이 피해 차량들을 총 집합을 해봤더니 고가의 차량을 위주로 파손이 됐고요. 거의 18대에서 20대가량 파손이 됐다. 더욱 충격적인 건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 확인한 영상 속에선 무차별적으로 이곳저곳을 활보하며 차들을 파손하고 다녔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장기 렌트 차량인데 자차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100만 원 넘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500만 원 가량 피해가 됐어요. 제 차 수리비가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좀 어이가 없죠? 이 이유모를 테러는 약 2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성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위치를 확인한 경찰이 추격을 했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었다는데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집 주인하고 자기 아들이 다툼이 있었는데 그거로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가 그랬다. 본인은 조현병 약을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조현병 같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경찰은 특수손괴 혐의로 조사 중인 상황. 확인된 피해 차량만 최소 17대라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도 우선 자기 면책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자기 부담금을 지불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너무 지금 착잡한 심정. 제정신도 아닌 사람인 것 같아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한 거죠. 그냥 생건 나가는 거니까. 범죄로 인한 물적 피해 보상 제도도 정말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지난 28일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역 소방서의 협조 요청을 받고 119 구조대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그들이 달려간 곳은 한 아파트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는데요. 도착과 동시에 일제히 가리키는 현장, 그리고 그곳에서 아파트 13층에 위치했고요. 자살을 할 거다, 뛰어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조팀은 곧장 추락 상황을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그와 동시에 구조대는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는데요. 아파트 문을 강제 개방하게 되면 큰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창을 제거하고 창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음이 최소화되어 접근한다는 생각을 덜하게 됩니다.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창살을 절단한 구조대. 그리고 먼저 한 대원이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집 안으로 진입하는데요. 일동 긴장된 마음으로 먼저 진입한 구조대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대원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게 변해갑니다. 왜 그러죠? 베란다 유리가 불투명 창 유리였는데 어렴풋이 보이기에는 난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순간. 하지만 일단 나가자는 한 대원의 신호와 함께 진입했던 사람들이 문 밖으로 나갑니다. 구조 대상자가 극도로 흥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센터 직원이 먼저 천천히 진입을 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있을 시점에 찰나의 순간 기회를 보던 대원들이 양 옆에서 남성을 안아 그대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아찔한 순간에도 끝까지 남성을 안아 구출했는데요. 괜찮아요? 네, 이리 오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네. 한참을 죄송하다 말을 건네면서도 그는 왜 투신을 시도했던 것일까요? 지장에다 머리다 술만 퍼먹으면 되잖아, 그러버려, 저 위에다가. 요즘은 이제 당뇨까지 있어 이제 그런 상황이라 나는 죽었다 살겠다 이런 병원. 투신 직전 구조된 남성은 평소 건강과 거동 등의 문제로 신변기관을 호소해왔다는데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관찰이 좀 필요하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현장이든 그저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는 김홍규 소방관. 그대들이 있어 오늘도 안전하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1시경 제주시 내도동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스물스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식간에 불꽃이 되어 활활 타오릅니다. 밥 먹다가 쾅 소리가 나서 밖에 봤는데 불이 붙어 있었어요. 게다가 불꽃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굉음을 터뜨렸습니다. 엄청난데요. 심지어 보조 건축물을 녹이고 주차된 차량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는데요. 상황을 살피기 위해 신고하며 다가온 주민. 그런데 뒤에서 다시 한번 큰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신나 내통인가 그게 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게다가 불길 옆엔 가스통까지 놓인 상황. 너무 위험하네요. 지금 가스탱크도 있고 이제 수출풀로 단열질 일어나서 뭐 타기 시작하면 엄청 나오죠. 주말 낮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진욱 씨는 이 불을 보자마자 소화기를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불길을 향해서 소화기를 분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에 차도 있고 그냥 불이 빨리 번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불을 빨리 꺼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센 불길 탓에 소화기 한 대는 역부족인 상황. 마침 저희가 이쪽 인근에 안전 순찰을 실시하는 도중에 신고를 받게 돼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도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소화기 부족해 이렇게 했더니 동료 경찰관이 순찰차의 앰프 방송으로 소화기를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그 방송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집으로 달려가던 주민이 자신의 가정집 소화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또 어디선가 방송을 듣고 소화기를 꺼내온 주민. 그렇게 창밖으로도 다른 동에서도 이웃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화기를 건넸습니다. 주민들이 내려오셔서 한 4-5명이 동시에 소화기를 분사하니까 큰 불씨는 금방 잡혔어요. 소화기뿐 아니라 화재 진압도 함께한 주민들. 저희들이 도착할 때는 경찰하고 주민들이 소화기 이용해서 자체 진화를 했더라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주민들. 자발적으로 힘을 더한 이웃들 덕분에 화재는 신속히 잡을 수 있었지만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물테크실이고 비가림 시설이 탄 거죠. 당시에도 그 담배꽁초가 다수 목격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추정은 일단 담배꽁초에 의한 그 인적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수인데 과실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실화조회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차량 이런 것에 불을 나게 한 경우에는 이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재산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족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설레는 꿈을 안고 계획한 내 집 마련.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히면서 아무도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한 신축 아파트. 하지만 입주는커녕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담배 냄새 나네. 와이프랑 저랑도 월세로 시작을 했다가 청약을 운이 좋아서 이제 그때는 당첨이 됐는데 운이 좋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건데 사용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컨테이너로 막았어요. 시공사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쪽이 아파트 정문인데요. 여기도 지금 앞에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약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는 이사 계획을 세웠어도 아무도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든 입구를 이렇게 컨테이너로 막아놓았기 때문인데요. 와이프랑 아기는 이제 저희 본가 쪽으로 가 있고 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 빌 때는 가서 한번 보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던 약 150세대의 일반 분양자들. 이들의 입주에 대한 꿈은 기약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저희를 막고 있는 거죠. 이사 당일날 모든 잔금하고 대출이자 다 납부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키를 받으러 왔죠. 입주센터가 문이 닫혀 있었던 거죠. 잔금과 대출 상환 등 모든 입주 준비를 끝내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세대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입주가 막히면서 신학기 시즌에 맞춘 자녀들의 전학도 취소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이 학교는 다시 마포구로 왔죠. 종로구에 지금 음식 어쩌서를 했는데 마포로 아이 학교가 오고요. 다시 양천구로 학원으로 와야 돼요. 학원으로 왔다가 종로구로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럼 저희 생업은요? 분양자들은 입주 전부터 불안한 낌새는 한 차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문자 메시지입니다. 재건축 조합과 추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 입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건설사가 일반 분양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했던 건데요. 100억대를 주지 않으면 건설은 이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조합사무소에서 그런 문자가 가서 너무 죄송하고 모든 게 잘 해결되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에 대해 조합은 현 사태는 해결이 잘 됐으니 분양자들의 입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잔금까지 치르고도 이사를 들어올 수 없게 된 상황.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합을 통해 그간 건설사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준공이 나면은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래전부터 그거는 결정이 돼 있었어요. 건설사에서도 타전이 됐던. 그렇죠. 네. 협의를 하고 관리사무소 들어오고 키불출 센터도 준비를 다 했었어요. 사무실을. 대금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합에 대해. 공사비 때문에 그런 거죠. 공사비 인상해달라고. 그동안 물가 상승을 반영한 추가 공사 금액을 건설사가 제시해왔고 조합도 그 금액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2월 2일 날 거의 지금 골조공사 다 끝난 마당에 갑자기 100억을 저희한테 건설물가 지수로 해갖고 이제 던진 거죠. 작년 12월까지 제시가 됐다던 추가 공사비 약 34억 원이 갑자기 입주 한 달 전 106억 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조합은 그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그냥 1억 정도 돼요. 그 전에도 이미 분담금이 발생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 다 망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 건설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9억쯤 나왔으면 조합원은 사업 회고처를 그냥 받았습니다. 시세차익 발생을 했죠. 저희 손실 따져보면 200억 이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0% 감내하겠다. 50% 보존해라. 우리 계약 조합이 명시돼 있거든요. 정당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 시공사와 조합은 단가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양이 끝난 일반 분양자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렇게 불똥이 튀게 된 겁니다. 일반 분양자들이라도 입주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지금 일반 입주자분들에게는 정말로 죄송스럽고 일반 분양자 입주가 시작돼 버리면 이제 저희가 통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들어오든 나가도 통제도 안 되고 저희는 일반 분양자를 막은 게 아니고 입주를 막은 거죠. 답답한 상황. 자, 이렇게 팽팽한 양측의 입장. 해당 지자체에서 이번 사태를 중재해 줄 수는 없는 걸까요? 필요하실 수 있는 행정적 절차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추가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분쟁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행정청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협의 중재는 하고 있는데 양측 간 공사비에 대한 이견차가 크셔서 자, 점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문제는 없는 걸까요? 요즘 평당 거의 6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는 아닌 건 맞아요. 근데 다만 협의해서 이제 더 증액할 수 있다. 이거는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공사비 지급이 안 됐을 때 이제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협의가 안 된 추가 공사비 있잖아요. 이건 조합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입주를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현재로서는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최근 곳곳에서 이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의 파열음은 커지고만 있는데요. 뚜렷한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소송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걸리거든요. 수분양자나 뭐 조합원들이나 대출을 받은 게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보통 시공사에서 보증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시공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대출 만기가 도래해서 갑자기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빠른 해결을 하려면 합의를 해서 공사비를 어느 정도 이제 적정선에서 그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좁혀지지 않는 간극 그리고 커지는 마찰. 하지만 그 과정에 분양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당연히 피해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저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 민가로까지 번져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홍콩의 최대 번화가인 침사추이에서도 42층 규모의 건물 외벽에 불이 붙으면서 무려 1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3일 수도 자카르타 북부 굉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발생한 화재에 놀라 혼비백산 달아나는 시민들. 폭발 시점은 정유 저장 탱크였는데요. 거기가 이제 국영 정유 기업인데 인도네시아 전체 한 25%를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은 거잖아요. 번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장난이 아닌 거죠. 게다가 폭발한 저유소 근처에는 빽빽하게 주택이 몰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집에서 집으로 옮겨 붙은 불길. 하지만 화마를 피하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60여 명의 부상자도 나왔는데요. 대체 저유소가 폭발한 이유는 뭘까요? 원인이 뭐냐면 그 연료를 지금 보충하는 과정에서 연료 탱크 중에 이제 압력이 과도하게 압력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폭발한 저유소의 탱크 바로 앞까지 주택이 밀집해 있었던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허 발판 안에 그걸 좀 지었어야 좀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카르타라는 도시 자체가 이제 인구는 엄청 많고 하니까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자카르타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한편 홍콩 구룡반도의 번화가인 침사추이. 내년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42층 규모의 호텔이 공사 중이었는데요. 지난 3일 밤 공사 중이었던 이 호텔이 갑자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강풍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진 화재.
我可以一整栋楼都没了。 여기서는 사실 불이 나는 게 보기 쉽지 않거든요. 워낙 습한 지역이라서 큰 불을 본 적이 많이 없었고 너무 중심가에서 발생했다 보니까 다들 많이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야시장 등이 있어 밤에도 여행객으로 붐비는 관광명소 침사초리. 갑작스런 화재로 근처에 거주하던 주민들과 관광객 170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소방관들이 달려들어 진화를 시도했지만 고층 건물인 탓에 불을 끄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완공 단계에서 지금 불이 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소방시설 장비 같은 게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소방관들이 진입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화마와의 싸움은 무려 9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한화 약 1조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이 화재는 건물의 상층부에서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불길이 건물 하층까지 번지게 된 걸까? 그 대나무를 쓰기 때문에 불이 붙었을 때 더 많이 번지기 쉽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홍콩에서는 외벽에 대나무 비계를 설치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건축공사 시 높은 곳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비계. 우리나라는 보통 강철 파이프로 만들지만 홍콩은 대나무로 비계를 만드는데요. 불이 난 호텔 또한 이 대나무 비계를 타고 불길이 번진 겁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대나무 비계가 통째로 쓰러지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대나무 비계 이상의 대체할 수 있는 건축 자재가 없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홍콩의 특성상. 바다와 가까워 늘 온화하고 습한 기후를 유지하는 홍콩. 이 습기는 철강 비계를 쉽게 녹슬게 해서 홍콩에서는 철골보다는 대나무 비계를 더 선호하는데요. 너무 위험해 보인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혼란에 휩싸인 이란. 아르다빌에 있는 한 여학교에서 학생들이 부축을 받으며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학생들. 호흡 곤란에 빠지는가 하면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체 이 여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گاز میمد اولی کلاس بعد یکی از بچه‌ها حالش بد شد سرگیجه گرفت بعد کم کم گذشت بچه‌ها بیشتر حالت تعاون می‌گرفتن پا می‌شدن می‌رفتن بیرون 사실 11월부터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2월부터 엄청 많아져. 지금 거의 반 정도는 사람들이 학교에 안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남학교와 여학교로 학생을 나눠서 가르치는 이란. 수많은 학교 가운데 유독 여학교에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무려 52개 학교에서 약 1,2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여학교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 시위를 학교에서도 하고 길에서도 하고 있어요. 정부적에서 계속 시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법도 정부적에서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 지난해 시작된 히잡 착용 반대 시위.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고집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로 번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이란 정부. 이에 시위를 막고자 독가스 테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진 거죠. 그래서 여성 학생의 부모님들은 계속 키워한테 CCTV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CCTV를 안 보여주거나 CCTV도 볼 수 없게 전기를 끊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노출된 가스의 정체조차 모른 채로 쓰러진 이란의 여학생들. 하지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자 학부모들의 분노는 석 달째 방관 중인 이란 정부로 향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난방 중에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라고 주장했던 이란 정부. 하지만 격렬한 항의에 결국 조사단을 학교에 파견했습니다. کمیته ویژه‌ای رو
ما معمول کردیم که در این رابطه بیان و تحقیق بکنن که این کمیته از بهترین اساتید سمت‌شناسی کشور و اساتید دانشگاه‌ها 마침내 지난 7일 정부가 여학교 테러 용의자를 검거했지만 시민들의 의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선부를 믿을 수도 없고 화를 많이 내고 그래서 시위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면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4일 봄방학을 앞두고 있었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성 패트릭의 날을 맞아 초록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한껏 들뜬 채로 방학 전 파티를 즐기던 학생들. 그런데 곳곳에서 구급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날 무려 28대 구급차가 출동했는데요. 스스로 막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막 놀러다니고 파티하고 그런 거는 매해 3월마다 있어왔던 일인데 앰뷸런스가 28대가 왔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긴 해요. 즐거웠던 파티에 구급차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바로 학생들의 손에 들고 있는 이 4리터짜리 물통 때문이었습니다. We had a party. Everyone was borging. Borging, so it's pretty sick. Yeah, so it's called the blackout rage gallon. So you dump. 일명 보그로 불리며 약 2년 전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한 폭탄주 제조법 영상. 이온 음료와 독한 술 등을 이용해 입맛에 맞게 술을 제조하는 건데요.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이번 파티의 유행이 된 겁니다. 보그는 저 그날 처음 봤어요. 그런 게 많이 알려지고 있다더라 하던 중에 파티 날이 있어서 때마침 그 두 개가 딱 타이밍이 맞아서 학생들이 또 해봤던 게 아닐까 싶어요. 유행을 따라 자신이 제조한 술을 마시던 학생 50명이 급성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I don't know, you walk right by the frats, you see people getting wheeled out. We saw people getting wheeled out. 이날 미성년자 주류 소지로 체포된 학생까지 나오면서 해당 대학은 음주 교육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냥 한 번씩 지나가는 학생들의 문화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정도로만 즐기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는 미국. 절제와 책임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해 가을 출소 소식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만기 출소 하루 전에 16년 전 저지른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됐죠. 이에 검찰이 지난 3일 그에게 징역 10년형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구형했습니다. 이에 김근식은 화학적 거세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거부권이 있는 게 너무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지가 우선 마음 같아서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거부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지벌이 걔 못 준다니까. 아동 성범죄자는 무조건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화학적 거세라는 게 김근식이 거부하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김근식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어요. 2006년도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법은 2011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근데 우리 형법상 대원칙인 소급표 금지 원칙이 있어요.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범죄라 원칙적으론 김근식에게 화학적 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부칙에 있어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특별히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어 당사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자발찌, 위치 추적 장치죠. 이런 경우에도 다 소급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국민의 법관정을 이해한다면 화학적 거세법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고에 따르면 도입된 이후 9년간 73건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적 거세 말로만 들었지 정확히 어떻게 집행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성충동 약물치료가 원래 용어입니다.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과다하게 이렇게 항진이 되어지게 되면 되게 부적절한 성욕, 성적인 행동들이 이제 항진이 되어지게 돼서 범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착증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남성 호르몬을 낮추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원리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주사도 맞으러 오고 뭐 여러 가지 정신과 약물 치료도 하고 의사랑 면담을 꼭 해야 되고 또 이거랑 같이 심리 치료도 의사 또는 심리사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3년간 집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하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엔 최대 15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 그 억제 효과가 얼마나 확실한지도 궁금한데요. 화학적 거세를 받았던 성적 가해자들 중에서는 재범률이 0%였습니다. 이보다 더 지금 뭔가 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이것만한 건 아직 없는 거죠. 하지만 효과가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멈추면 다시 돌아간다는 게 단점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치료했던 대상자 중에 한 명은 이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스스로 더 받겠다고 해서 의무 기간은 끝났는데 본인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스스로 이제 성충동 약물 치료를 계속 받은 사람도 한 명 있었어요. 난치성인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심각한 성범죄자는 열의 일곱은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약 1,2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화학적 거세 건수가 너무나 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왜 화학적 거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투약하는 동안의 효과가 확실한데도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대체 뭘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어떤 소견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신과 전문의가 봤을 때 아니다, 이 사람 변태성욕적인 건 아니고 그냥 사이코패스에 가까워서 이런 행동을 한 거라 의미가 없다. 그러면 부과를 안 하기도 해요. 화학적 거세 대상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 한해서인데요. 재범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화학적 거세를 할 수도 없고 진단 자체도 까다롭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는 그 근육 주사의 약값 비용만 2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도 뭐 1인당 연간 약 5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법무부에서 이거를 좀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윤리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범죄 가해자들에게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어서 가해자의 좀 인권을 우선하는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현재 9개 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고 있고요. 체코도 성범죄자에 한해 약물 치료를 강제 집행하고 있다는데요. 그중 1944년부터 화학적 거세를 시작한 캐나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인권의 중시보다는 범죄의 경량에 따라 한 명당 10년, 2명이면 20년 이렇게 복수형으로 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신형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가석방 조건으로 범죄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워낙에 형량 자체가 무겁다 보니 평생 감옥에 있든 화학적 거세를 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거죠. 캐나다 국적인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가 최근 중국에서 저지른 여러 건의 성범죄로 캐나다에서 화학적 거세를 받게 될지 여부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본인의 동의하에 약물 치료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969년부터 화학적 거세를 법적으로 도입한 독일은 더 강도가 높다는데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혹은 성적으로 어떤 이런 충동성이 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이런 법률을 통해서 화학적 또는 외과적 거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경우 집행 대상이 된다는데요.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물리적 거세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5살 이상이어야 시행이 가능하고 1년에 5건 미만이지만 드물게라도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적 거세를 선고받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 선고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상 작후는 100명이 안 된다라는 거는 너무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윤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피해자가 더 발생을 하면 그 피해자는 정말 인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어떤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더 적극적으로 이 성폭력법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화학적 거세를 할 필요도 없겠죠. 아무쪼록 보다 확실한 대책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이제는 주방의 필수 가전 중에 하나죠. 기름이 없이도 각종 요리를 완성해내는 에어프라이어. 맛과 건강은 둘째치고 간편한 사용법이 가히 일품인데요. 하지만 자칫 잘못 썼다가는 없는 것만 못하다고요. 아무런 의심 없이 늘 함께 사용해왔던 이것에 대한 소문. 오늘은 그 진상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볼까 합니다. 먼저 논란이 된 이것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는 배수희 씨를 만났는데요. 닭튀김도 하고요. 치즈볼, 그다음에 고구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 가는데 바늘 가듯 에어프라이어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종이 포일. 굳이 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사용하기가 일단 편하고요. 종이가 호일보다는 더 안전한 것 같고. 듣자 하니 알루미늄 포일보다는 종이가 더 안전한 데다가 음식이 들러붙을 일도 없다는 거죠. 여러 다른 취사 도구에도 쓰이는 만큼 별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소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사용해왔던 종이 포일도 인체에 유해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무조건 안 쓰는 것만이 상책일까요? 포일을 둘러싼 유해성 논란. 먼저 식품 포장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걸까요? 실제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경우는 산성물질이나 이제 염분이 높은 음식에 닿으면 실제로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 나옵니다. 이런 알루미늄 성분들이 체내에 유입됐을 때 여러 가지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치매로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만에 하나 열 때문에 알루미늄 성분이 분리돼서 나오면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반드시 종이 포일을 써야 할 것만 같은데 또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종이가 있고 위아래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폴리실록세인이라고 하는 어떤 고분자 물질이고, 즉 실리콘,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이고요. 실리콘 성분은 상대적으로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용도로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성분이 종이를 감싸고 있는 거라면 마음 놓고 써도 되는 건가요? 화학물질이 인체의 독성을 야기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독성이 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리콘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쉽게 잘 반응하지 않는다. 즉 반응성이 낮다. 유해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없습니다. 없어요. 반응성도 낮고 위해성도 밝혀진 바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흉흉한 말들은 그저 근거 없는 뜬소문일까? 근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종이에 코팅되어 있는 실리콘은 반응성이 낮은 편이라고 했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높은 온도로 가게 되면 200도 전후까지 가게 되면 가구된 조직들이 끊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폴리실록세인 성분이 열을 가해줌으로써 실제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문제의 원인은 높은 온도와 오랜 시간. 열에 의한 변성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석연치 않은 의문점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에어프라이어의 온도를 약 200도까지 최대한 높인다고 가정해봐도 그 정도는 포일이 너끈히 견딜 수 있을 듯해서죠. 분명 220도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근데 그 내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해가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20도보다 낮은 200도 전후에서도 조직이 끊어져서 떨어져 나오는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떨어져 나온 미세 플라스틱은 조리된 음식 표면에 붙을 수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죠. 폴리스타이렌 관련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유해성 연구 결과가 작년 2022년도에 돼서야 발견됩니다.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암 증식 속도가 암세포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 심지어 전이 속도도 빠르게 하더라. 폴리스타이렌에 노출된 위암세포는 무려 74% 더 빠르게 커졌습니다. 꾸준한 노출을 통해서
계속 이게 쌓일 수가 있거든요. 잔류성 6일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오래 잔류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건강 영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유해한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더 조심스러운데요. 그렇다면 포일은 아예 안 쓰는 게 최선일까요? 반드시 써야 한다면 좋은 방법은 없나요? 뭘 드셨길래 피모가? 밥이 뭐야? 밥이 보약. 뭘 드셨길래 체중이? 밥이 뭐야? 밥이 보약. 건강 고민별 맞춤 솔루션. 건강 고민 싸. 밥이 보약. 종이 포일, 앞으로는 이렇게 쓰세요. 일단 최대한 온도 낮게 설정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음식 조직을 뚫고 막 깊숙이 들어가기는 이론적으로도 힘들어요. 온도를 낮추면 맛은 조금 덜하겠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할 올바른 사용법은 또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직접 닿지 않고요. 종이 호일을 까니까 3, 4회 사용하고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척 횟수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조금 더 들어보죠. 이게 시간이 지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 환경에서 좀 오랫동안 방치를 했다가 다시 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미생물이 번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사용 직후 깨끗이 씻었던 것과 간간히 씻었던 것의 결과는 역시나 천지 차이. 얼핏 봐도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에어프라이어의 열기로 세균을 충분히 사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미생물이 번식하다가 이제 죽게 되면 사멸을 할 때 미생물 등의 그 안에서 터져서 어떤 독소나 아니면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방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온도를 올리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독소들이 우리가 다시 에어프라이어로 사용하는 음식물 내에서 흡수될 수도 있는 거고. 미생물이 생성하는 독소는 음식에까지 흡수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에어프라이어의 높은 온도에서도 끄떡없는 이것은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데요. 바로 곰팡이죠. 죽지도 않고 번식력까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걸 우리가 미처 모른 채 먹었을 때죠. 복통을 유발을 한다던가 장염을 유발한다던가 아니면 신경계에 어떤 마비가 온다던가 뭐 두통이 온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세척은 필수겠지만 흠집이 심해서 그 횟수를 줄여야 한다면 소주와 레몬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척 후에는 물기를 닦아내는 것까지 꼭 잊지 마시고요. 간편함도 좋지만 우리 몸을 위해 온도는 최대한 낮추고 자주 또 꼼꼼히 세척해 주세요. 연예뉴스 강경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세론 씨의 첫 재판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는데요. 김세론 씨 외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연예인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지난해 면허 취소 수치에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세론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세론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2%가 넘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 복구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들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벌금형 구형받았는데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김세론 씨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소녀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막대한 피해 배상금 지불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2천만 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쓴소리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대범죄의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대중들의 인식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대낮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배우 박시연 씨. 사고가 난 상태에서 깜빡이를 킨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갓길에다가 주차를 하는. 이 사고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박시연 씨는 지난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가수 리지 역시 2021년 5월 음주운전 사고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2020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 씨는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온종주의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술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굉장히 큰 사고를 낼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미필적 고의가 있어서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처벌을 약하게 하는 이런 온종주의 처벌이 사실은 음주운전을 반복시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0%가 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된 배우 손승원 씨 역시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2018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 2020년 7월 출소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은 실형이 거의 없고요. 이제 삼진 아웃, 소위 말하면 3번 이상 음주로 적발이 됐을 때는 요즘은 이제 단기 실형의 그 실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사고 이후에 도주를 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때, 뭐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을 한 래퍼 노엘 장용준 씨. 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1년 9월 무면허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노엘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할까지 했는데요. 소리 지르고 경찰 막 가슴팍 스스로 미쳐가지고 이렇게 앉았다가 다시 끌려 나왔다가 앉았다가 끌려 나왔다가 밀쳤다가 머리로 들이받았다가 막 이랬거든요. 이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어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곽도원 씨. 음주운전 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혜성 씨. 그리고 광명북로에서 도로 경계석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수 이루 씨가 있는데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연예인들에 대해 과연 대중들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내려질지 앞으로의 재판 결과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영화 슬림덩크의 감동을 이을 각본 있는 드라마, 스포츠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모두 본 적 있으시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손기정 선수.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뛰었으니까. 애기들은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줘야지. 영화 1947 보스톤에서는 광복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딛고 이 대회에 대한민국 최초로 참가한 선수들의 여정과 일화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하정우 씨가 당시 감독으로서 선수들이 이끌었던 손기정 역을, 임시완 씨가 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서윤복 선수를 연기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 배우 송강호 씨의 첫 스포츠 영화 주연작이죠. 영화 1승은 단 한 번도 우승한 적 없는 감독이 1승만 하면 되는 여자 배구단을 만나면서 생애 첫 승리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특별 출연으로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영화제에 초청돼 이미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가 되었는데 스포츠 영화의 대중적 요소들을 골고루 담은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세계적인 배우 송강호 씨의 연기에 대한 극찬도 쏟아졌습니다. 장항준 감독과 아내인 김은희 작가가 의기투합해 더욱 화제를 모은 스포츠 영화도 있습니다. 악착같이 리바운드를 잡아서 다시 해보자고. 영화 리바운드는 몰수패의 최약체였던 고교 농구부의 신임 코치와 6인의 선수가 8일 동안 펼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스포츠 영화는 바로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이야기를 다룬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과 비인기 종목이었던 스키 점프를 다룬 국가대표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재미와 감동을 모두 사로잡으며 흥행에 성공했었죠. 스포츠 영화에는 개인이든 팀이든 운동선수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피땀 흘려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준 다음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스포츠 영화에는 인간 승리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있고 스포츠 경기의 묘미를 살린 영화적인 장치들도 있어서
속도감과 박진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스포츠 영화들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뻐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 겹의 뷰티 가히 한 겹 크림.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내린 비가 낮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 하늘빛은 흐리지만 기온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9도, 한낮에는 15도로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